안녕하세요. 합격예법학원에서 관세법 1차, 2차 담당하고 있는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찍기 특강에서는 장별로 좀 선별을 해봤는데요. 장별로 선별한 거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별로 찍었지만 그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 막바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강사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기출이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1장부터 천천히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시간에 어느 장에다가 좀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거든요. 예. 자, 관세법이 지금 1장 있고 그 다음에 2장부터 5장까지 해가지고 과세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까지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6장부터 8장까지 6장부터 8장까지 물류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장은 통관 파트겠죠. 자, 그 다음에 10장부터 13장까지 기타 보충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제가 주로 됐던 부분은 전통적으로 2장,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9장 이렇게 세 가지 장이었어요. 이 세 가지 장 중에서 나오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았던 적이라고 하는 것은 메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2022년도 보시면 2022년도 기출을 보시면은 2장, 5장, 9장 외의 파트에서 나오고 2장, 5장, 9장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은 역시 메인으로 나오지 않았고 서브적인 내용으로는 나온 적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메인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2023년에는 이례적이지 않는다 하면은 2장, 5장, 9장 중에 반드시 메인 문제가 한 문제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 해서 이제 11장 벌칙, 그 다음에 12장 조사와 처분, 12장 조사와 처분이 있는데 여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엽적이지는 않았죠. 왜냐면 조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률 내용이 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였죠? 압수물품의 반환이었나요? 압수물품의 반환 시 기재사항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거 전부 다 이제 법률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지만 12장에서 이제 조사와 처분 파트가 메인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12장 조사와 처분은 시간이 없으시다면 버리셔도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장을 중심으로 당연한 거죠. 그죠? 2장, 5장, 9장을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데 2022년도에 메인으로 기출된 적이 없으니까 여기를 좀 더 성의 있게 보셔라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 총칙에서 이제 관세법상 문제 시작할게요. 관세법상 부가고지 대상 5가지 기술하고 납부고지하는 경우 및 납부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자,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단순히 이 문제를 보셔서는 안 되고요.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됐죠. 직접 교부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전자송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시송달도 된다. 그래가지고 공시송달 부분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쵸? 공시송달 부분이.
그러면 이 공시송달 부분을 쓰라고 할 것이냐? 물론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세관장이 부가고지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납부고지서 송달까지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밖에 싱글납부 방식에서 경정, 그 다음에 납부고지, 부족세액에 대해서 경정을 하면은 납부고지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납부고지서의 송달로 갈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아마 변형된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정을 챙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과거부터 개정된 내용이 바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한 3개년 정도 지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나오는 적이 굉장히 빈번했거든요. 그러니까 4개년치 개정 정도는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내용 챙기는데 그 강사님들이 수업 시간에 매번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아마 챙기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자, 2장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장에서 빼먹은 게 있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야 됐는데 빼먹었습니다. 자, 1장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총칙에서는 첫 번째 1절 통칙이 있었고, 법적인 원칙, 기간과 기한, 납부고지서 송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부분이 어디예요? 개정된 부분이 기간과 기한의 계산 부분, 그 다음 기한의 계산이 있었죠. 기한의 계산 개정됐고, 그 다음에 납부고지서 송달이 개정이 됐는데 기한 부분은 보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개정된 내용이 한 단어, 그렇죠? 대체 공유인 이거 하나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조대로 가시면 되겠고, 1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관세법 전체적으로 다 쓰는 내용이니까 정의 부분은 당연히 숙지를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잘못 적었네. 법정의 원칙 여기를 지워야죠. 그 다음에 4절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이제 법적인 원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쓰라고 하는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례형 문제로 나온다. 사례형 문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의고사에서 내기도 했었고, 근데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죠. 나온다 하더라도 적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4절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자, 1절 같은 경우에는 통칙, 그 다음에 2절 같은 경우에 소멸, 3절 같은 경우에 담보, 4절 가격은 필요 없죠. 그래서 4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5절 세액의 확정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메인 규정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세액의 확정 부분이 되겠죠. 이제 세액의 확정에서 이제 신고납부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38조부터 38조의 3까지 4까지 거기 부분은 당연히 챙기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도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지겨워질 정도는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이제 체납 정보의 제공, 체납 자료의 제공,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수와 관련된 것, 압류매각의 유예, 그리고 나머지 환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환급도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는 상관 있죠? 상관 환급 부분 유심히 보시면 되겠고, 상관에서 환급하고 2절에서 납세 의무의 소멸에서 이제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있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있을 거예요. 청구권 소멸시효. 이 부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통칙 부분에서는 개정된 지가 꽤 됐는데, 그리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 개정이 됐었어요. 어느 부분이었냐면 이제 그 공범에 대해서 하는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 개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올해에도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칙 부분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뭐냐면은, 통칙 부분에 있는 게 과세 요건인 거잖아요. 그럼 과세 요건을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쓸 수 있는지,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과세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도 해줬고 하니까 간략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칙에서 환율 부분도 개정이 됐긴 했죠. 근데 뭐 기준환율, 재정환율 이렇게만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틀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과세물건,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 파트 이 부분이 좀 까다롭긴 한데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지난 2022년도에 이미 기출이 또 됐어요. 그죠? 기출이 됐고 납세 의무자 그 중에서도 확장에 대해서 기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장에서는 납세 의무자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이렇게 2장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저는 기출 예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좀 중요하니까 가져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도 섬세하게 나름 섬세하게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자, 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입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세율 및 품목 분류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1절은 통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2절이 뭐였습니까? 세율의 조정. 그 다음에 3절이 세율의 적용인데 예외적인 적용을 나타내고 있죠. 4절이 품목 분류. 이렇게 4가지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 같은 경우에는 관세사 수험생 2차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는 틀리셔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나오는 게 세율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인데 지금 여기에서 20점짜리로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언급을 해놨어요. 그럼 세율 적용 우선순위라고 하면은 기본 세율 말고 이제 1순위 덤상복인 등록, 뭐 2순위 국제협력관세 편입관세, 3순위 조할계, 4순위 일반 특혜관세, 그 다음에 잠정세율, 기본세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율에 대해서 적용순위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2순위 세율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기본세율보다 탄력세율이 우선, 이건 알고 있겠죠. 근데 일반 특혜관세가 왜 후순위 세율이 되고 왜 할당관세보다 더 낮게 되는 건지, 낮은 경우에 우선하는 건지, 1순위 세율은 왜 국제협력관세보다 더 높게 부과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세율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동안 설명하라고 나왔었지만 기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열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여기서 그냥 나열만 하게 됐을 때는 아마 10점 아래로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책으로 정리된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암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해하면 썰은 풀 수 있어요. 그죠? 썰은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2번 간이 세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거는 그냥 냈습니다. 지금 간이세율에 있는 간이세율 표를 외우고 있을 정신이 없죠. 근데 간이세율에서 이제 단일세율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그 단일세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간이세율표가 이번에 새롭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간이세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세율의 적용 파트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나머지 뭐 합의에 따른 세율이나 아니면 용도세율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용도세율은 특히 저기 간면에 있는 사후관리 규정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나머지 간이세율하고 합다세, 합의에 따른 세율 그 두 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어느 부분이 개정이 됐냐? 심사기간 부분에서,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3가지죠? 3가지가 더 추가돼서 이제 7가지 정도가 됐나요? 그리고 심사신청 반려 사유도 개정된 지 꽤 됐는데, 아직 한 2년 됐나? 예, 그랬는데 아직 나오질 않았고요. 그리고 사전심사 결과 적용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잘 맞물려 가는 그런 재밌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율 파트 자체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예,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뭐 저는 2008년도부터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는데 세율 파트는 전체 다 합쳐가지고 한 4번 나왔나? 굉장히 적게 나오는 파트입니다. 예. 특히 세율의 이제 조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할당관세, 조정관세, 계절관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뭐가 있었죠? 덤상보, 긴등. 덤핑 방지가 관세에서 규칙 한번 나왔었고, 상계관세 전부 쓰시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문제 한번 나왔었고, 보복관세 나온 적 없고, 긴급관세가 안 나왔어요. 특정곡물품 긴급관세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저 뭐였어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가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1순위 세율은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제껴두고 생각해 본다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적용하고 품목분류 2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전심사 제도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사전심사 제도의 의의가 뭐겠습니까? 법적 안정성이 가장 큰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이 수입이 들어올 때 세관과의 통관 마찰을 완화시켜준다. 없애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완곡하게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2가지 표현만 쓰더라도 사전심사 제도의 의의를 충분히 만들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됐습니다. 자, 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입니다.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요. 뭐냐면은 관세법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통칙, 그 다음에 본칙. 대부분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디에는 뭐 통칙이 없기도 하고 본칙하고 보충 규정만 있고, 어디에는 통칙 본칙만 있고 보충 규정은 없고, 뭐 이렇게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7장 보세구역을 보시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통칙 있고, 그 다음에 각칙 있죠. 보세구역의 종류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충 규정, 유치 및 처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거의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장 같은 것도, 목차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이 본칙 부분은 잘 안 나와요. 본칙 부분보다는 여기 통칙 부분이 주로 나오든가 아니면 여기 보충 규정이 주로 나와요. 그리고 본칙도 마찬가지로 통칙, 본칙, 보충 규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본칙에서도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런 보충 규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통칙 규정이 나온다든가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가 나왔던 게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런가요? 9장에서 이제 2절이 이제 그 수출 수입 반송에 해당하잖아요. 예, 수출 수입 반송에 해당하는데 신고, 검사, 처리 이렇게 목차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처리 부분에서 원칙적인 처리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뭐 수리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수리하는 방법은 잘 안 나오고 특례 부분, 반출 특례가 나오든지 아니면 탁송품 특별 통관이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신고 부분에서 어떻게 나와요? 신고 부분은 수입 신고할 때 뭐 품교수가를 뭐 기재한 신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고 그리고 뭐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한다 이거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습니까? 통관의 요건이 나온다든지 신고의 요건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입항 전 수입 신고 예외적인 규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에서도 이런 2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기보다는 통칙 부분, 1절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한다면은 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뭐 트렌드로 보게 되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트렌드로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러한 전통적인 기조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장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자, 4장에서
1절 이렇게 뭐 나누는 게 아니고 여기 일단 감면 부분 1절 내용 보시면은 자, 각칙 이렇게 나누거든요. 큰 틀 자체를 신청 등, 그 다음에 사후관리, 그 다음에 징수, 뭐 종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칙 부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 각칙 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해외 인가공 물품 면세. 그러니까 이 물품의 이동 방향 가지고 물어보는, 이동 방향 가지고 적용해주는 감면 규정. 재수입 면세, 재수출 면세, 아니면은 뭐 재수입 면세, 해외 인가공 물품의 감면, 그 다음에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 손상 감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위주로 나오고 나머지 막 학술 연구용품이라든지 외교관용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심지어 세율 불균형 면세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교수님들이 각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신청 등 부분도 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감면 신청을 하려면 수립신고 수리 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수리시까지 해야 되는 거고. 사후관리하고 징수를 매우 좋아하시죠. 예, 사후관리하고 징수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냈어요. 그래가지고 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환급, 지금 환급 같은 경우는 제가 환급 같은 경우에는 환급특례법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기출 문제거든요. 2008년도였나?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 그냥 비교 문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감면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사후관리 대상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조건부 감면 다 기술하시면 되겠죠. 예, 조건부 감면이 102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각칙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외경업물표 면세, 재수입 면세, 재수출 면세, 재수출 감면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플러스 아까 했던 용도세율 같은 거. 얘는 근데 감면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상 두 개로 나눠서 쓰시면 되겠고, 사후관리 기간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으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102조를 위주로 쓰시면 돼요. 102조를 위주로. 3년호 범위에서 대정기, 관정기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4가지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빠졌습니까? 중간에 징수가 빠져 있죠. 예, 102조 2항 징수 빠져 있습니다. 징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러니까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실 때 징수에 대해서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 감면 승계를 해주는 규정이다 보니까 징수 규정을 무조건 쓰고 시작을 하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되게 헷갈린 게 아니고 구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후관리를 위반했다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징수 부분. 그러니까 102조 1항하고 102조 2항하고 이게 구분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2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하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2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감면이어가지고 조건을 국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로부터 몇 년 이내까지 조건을 갖춰야지 조건이 완성되는 건데 조건을 완성 안 하고 중간에 용도에 사용을 해버렸으니까 징수를 하는 거죠.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징수를 하는 거고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벌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상하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자, 문제 2번. 관세법상 우리나라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에 대한 환급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비교해가지고 준비해 놨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하나 가지고 계속 목차화해 가면서 나머지 하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면은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예, 일단은 위약 환급 떠오르겠죠. 위약 환급.
위약 환급 떠오르고 그다음에 자가 사용물품에 대한 환급 이렇게 두 개가 떠오를 건데 아마 이렇게 두 개가 다 같이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위약 환급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비교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약 환급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차를 나열하거나 아니면 내가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그러니까 개별 환급에 대해서 내가 더 자신이 있다. 그럼 개별 환급을 위주로 목차를 구성하시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위약 환급을 언급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목차를 짜보면은 첫 번째 뭐 의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 환급 요건이죠. 환급 요건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약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이 그 상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1년 이내에 보세국에 반입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되거나 아니면은 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된 경우 이게 환급 요건이 되겠죠. 근데 개별한 원상태 수출 같은 경우에는 환급 요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의 범위,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를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소급해서 수출에 공급된 날로부터 소급해가지고 2년 이내에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여야 된다라는 내용. 그런 식으로 요건을 두 개를 같이 써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환급 요건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절차가 있겠죠, 절차. 절차는 어떻게 있겠어요? 환급 신청.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급금 지급.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기타 뭐 과다 환급됐을 때 어쩐다 뭐 됐을 때 어쩐다 이런 식으로 목차를 대략적이 아니죠. 제대로 잡은 거죠. 예. 목차를 어느 하나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위약환급 개별환급 위약환급 개별환급 환급 외관환급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환급 신청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청서 뭐 제출 그리고 환급 신청 기간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가지고 써주시면은 좀 훌륭한 목차가 되겠죠. 근데 요즘 이런 문제가 안 나오긴 합니다. 얘는 진짜 그냥 가지고 나와봤어요. 예. 나올 것 같진 않고.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각칙 부분 중에서 좀 자주 출제되는 게 여행자 휴대폰 부분이 좀 자주 출제돼요. 예. 그리고 여행자 휴대폰이 개정되고 나서 나오진 않았죠. 개정이 어디 개정 말씀드리는 거냐면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저기 그 기본 면세 한도랑 별도 면세 한도에서 뭐 입국장 면세점이나 입국장 인도장 여기에서 구입한 내국 물품은 우선하여 공제한다. 공제한 금액을 면세 한도로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었는데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나왔길래 예. 여행자 휴대폰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자진신고 감면 규정도 역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결과 통지에 대해서 심의 요청과 결과 통지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이 부분 개정되고 또 안 나왔죠. 그리고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이번에 또 개정이 되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심의 요청하고 결과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목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게 여러분들이 납세자의 심의 요청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납세보호위원회에는 누구도 요청할 수 있어요. 세관장도 요청할 수 있고 납세자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조문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중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가지고 심의 요청, 그 다음에 뭐 결과 통지, 결과 통지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뭐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뭐 심의를 뭐 심의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만 부분에 20일 이내에 납세자가 심의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되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취소 변경 요청. 관세청에 있는 보호위원회에다가 요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된다. 결과 통지 내용 있고 그 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중지, 일시 중지 요구라는 내용이 있는데 다섯 번째 목차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납세자 보호관이나 담당관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하시죠, 그런 것들. 예.
자, 문제 2번 관세법상 구제제도에 대해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구제제도죠.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해서 과세전 통지사유 10가지 쓰시오인데 얘는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에서 2절 이제 심사와 심판 부분이 꽤나 오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다 다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와가지고 얘도 납세 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출제가 유력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 나왔던 부분이 이렇게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119조하고 120조가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119조는 120조 좀 꼼꼼히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송수단에서는 역시 승객력 자료 제공 안 나와가지고 넣은 거고요. 그리고 선박용품, 항공용품 하역에 대해서도 개정돼가지고 넣었습니다. 6장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봤자 무슨 차량 뭐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나올 만한 부분은 많은데 6장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성의 없게 준비했습니다. 예. 자, 제7장 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 관세법상 보세창고 장치기간 경과물품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번은 장치기간에 쓰시면 되겠고, 물음 2번 장치기간 경과한 내국물품 조치, 그 다음에 관세법상 긴급매각 사유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세법상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은 국고기속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자, 여기가 함정이죠. 함정. 장치기간이 경과한 내국물품 같은 경우에는 운영인의 책임으로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되죠. 그죠? 반출해야 되죠. 장치기간 경과한 외국 물품이 이제 채화 공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물음 3번에서 이제 긴급매각 사유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던 거는 이번에 막 강제징수 그리고 압류 체납처분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 그리고 관세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압류한 물품 외국 물품이더라. 그러면은 장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가져와봤고요. 물음 4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압류한 물품에 대해서 뭐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충당금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고에 기속한다. 이 내용이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채화 공매입니다. 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그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장 운송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운송에서 역시나 나올 게 없습니다. 보세 운송, 뭐 내국 운송이 나오진 않겠죠. 자, 보세 운송 승인 사유 5가지, 요 정도 5가지는 외우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한테 등록해야 되는 보세운송업자 등 종류 5가지 쓰고 제가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요 부분이 약간 함정이에요. 그죠? 이제 등록으로 쓰고 싶잖아요. 관세청장한테 등록하고 싶죠. 그죠? 세관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사항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사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등록해야 되는 보세운송업자 등이 해당하지는 않고요. 신고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는데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상 보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우스 BL, 마스터 BL에 마스터 BL이죠. 선사에서 하는 거니까 마스터 BL을 발급한 거에서 뭐 이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선박회사 등이 신고를 할 때 뭐 175조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는 안 되고 관련 법령에 등록 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까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장은 솔직히 안 나오면은 맞는데 안 나오면 만약에 나온다면은 요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9장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그죠? 제가 어느 부분 주로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통칙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산지는 그냥 연속으로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원산지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원산지를 가지고 왔고요. 관세법상 원산지 확인 제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28조인가? 8조인가? 아무튼 뭐 조문은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에 1항에 있는 그냥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어떤 거 뭐 관세율, 세율의 적용, 그리고 뭐 수출입 통관, 그 다음에 뭐 조사 뭐라고 그러죠 그걸? 상대국의 확인 요청에 대해서 조사하는 목적 이렇게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 목적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하고 직접 운송 원칙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그냥 다 쓰면 되겠죠. 예, 저기 시행 규칙에 있는 거.
자, 문제 2번 우편물에 대한 사전 정자 정보 제출. 요 부분은 개정이 됐으니까 챙겨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제가 보충 규정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우편물 자체가 보충 규정이죠. 통칙, 그 다음에 수출 수입 반송, 그 다음에 마지막 3절이 우편물이니까요. 그죠? 사전 전자 정보를 뭐 선적 전에 상대국에서 발송국에 선적 전에 세관장에 제출해야 되고, 그렇죠? 제출하는 전부는 뭐 사전 뭐 통관 정보, 사전 발송 정보 뭐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목차 짜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왜 이제 이거랑 우편물의 결정 및 결정 내용의 통지를 왜 붙였냐면은 사전 전자 정보 제출을 하는데 만약에 제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반송 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반송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반송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 내용을 누가 누구한테 세관장이 우체국장한테 우체국장이 누구한테 뭐 수취인한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수취인 및 발송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송인이 이거를 통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오타인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법령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수취인 및 발송인이라고 써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절차가 뭐랑 똑같습니까? 우편물의 결정 그리고 결정 내용이 통지 절차랑 똑같죠. 똑같죠. 그래서 이 내용 가져와 봤습니다. 자, 10장 세관 공무원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등.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1차가 아닌 이상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이죠. 통신 판매 중개업자에 대해서 서면 실태 조사, 부정불량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서면 실태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 20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 있죠. 11장 벌칙입니다. 제가 11장에서도 각칙 부분은 주로 나오지는 않아요. 각칙 부분은 주로 나오진 않은데 각칙 중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밀수입죄랑 관세포탈죄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명의대여 행위죄가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명의대여 해준 사람한테는 명의대여죄가 적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명의대여를 받은 사람한테는 이제 신고 잘못했다고 허위신고죄가 적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허위신고죄가 적용되지 않고 둘 다 명의대여 행위죄가 적용되도록 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뭐라고 했죠? 보충 규정이 중요하더라. 미수범 등 양별 규정, 몰수 모두 다 보충 규정이거든요. 보충 규정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벌칙하고 관련된 게 어떤 거 있겠습니까? 관세 포탈, 뭐 부정감면죄, 여기에 공범이 있다. 그럼 공범에 대해서는 뭐 정범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미수범이 아니고 누구죠? 그 도와준 사람 뭐냐? 방조죄라든지 아니면은 아무튼 이렇게 공범이 있는데. 공범에 대해서는 어떤 벌이 적용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정범하고 공범들하고의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납세 의무. 그렇지. 연대 납세 의무로 묶여질 수 있으니까 11장 벌칙하고 연대 납세 의무하고 같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난이도가 있게 나오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교사. 교사죄죠. 교사죄. 방조 교사. 자, 조사와 처음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써봤어요. 자, 보칙은 그냥 안 보실 거죠? 보칙은 안 보실 거니까. 근데 심지어 뭐 포상 이런 것도 아니고 몰수푼의 처리도 아니고 322조 왜 들고 왔냐면 당연히 개정이 돼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당연히 개정이 됐으니까 들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위임위탁 규정에서 나온다. 이게 대무역법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관세법에서 나오려면은 뭐밖에 못 나오냐면은 저기 기재부 장관이 관세청장한테 위임하는 그 내용. 상계관세하고 상계관세하고 그 덤핑방지관세, 제조사 관련돼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면은 작은 에너지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22조 이제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대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는 안 챙겨가실 것이가 하지만 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관세청장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 전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겠죠. 관세청장은 수출입 관련된 정보를 통계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세관장은 여기서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문 수출입 필증, 수입 필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영문 증명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교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작성하는 거는 당연히 뭐 전산적으로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열람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공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관세청장이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사항 4가지가 무엇이냐.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어떤 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입출항하는 국제무역선 기회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징수하는 관세 및 내국세에 관한 사항.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거 쉬운 거 있죠, 쉬운 거. 예. 쉬운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한번 보고 가면은 거의 잊어버렸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가 이번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어요. 관세 무역 데이터의 제공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공을 누구한테 하느냐가 되는 거죠. 여기 제공하는 상대는 이제 입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중앙행정기관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국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설립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관세와 관련된 정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무역 데이터를 관세청장이 제공할 수 있더라. 제공할 때는 요청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관세청장은 며칠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간단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보지 맙시다. 예. 13장. 못 들어봐요. 안 봐도 다른 사람도 못 맞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실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통신판매 중개업체한테 서면 실태를 조사하는 거기도 하고,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서면 실태 조사에 따라서 뭐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쓰시오. 처벌을 할 수는 없죠. 그냥 공개만 하는 거, 정보를 공개만 하는 거니까요. 부정불량 물품을 수입 물품을 유통을 하게 되면 그 유통한 통신 판매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